그래서 요건 신라 왕의 이름들을 박혁거세 이후로 해서 이름들을 제가 쭉 봤더니 이 이름들이 북방민족의 이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박혁거세의 어머니였던 사소 부인은 파소 부인이라고도 불리고 선도 부인이라고도 불렸대요. 네. 선도, 신선 선자의 복숭아. 복숭아를 먹는 신선하면 어디입니까? 서유기가 생각나죠? 바로 티벳과 파미르죠. 그렇죠? 그리고 파소 부인, 파소라는 말은 뭘까? 파소와 사소는 같은 말일 겁니다. 네, 음차 문자예요. 저게 뭐냐면 터키에도 있는 이름이지만 케말 파샤 할 때 파샤라는 이름 있죠? 그 파샤가 저 파소예요. 저 파샤를 카자흐로 이제 바꾸면 뭐가 되느냐? 박스가 됩니다. 그 뭐예요? 무당. 그러니까 그 박혁거세 어머니였던 사소 부인도 샤먼, 종교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혁거세, 게세르한이죠. 네. 그렇게 되고 아내는 알령 부인. 알령이라는 말도 몽골 여자 이름에 있습니다. 아리온이라고 있어요. 아리온. 빨리 하면 알령 그래. 알령. 그 알령이 알령 부인 아닙니까? 그 몽골 여자 이름인 아리온에서 저 알령이라는 음차 문자 발음이 왔을 겁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쁜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박특이라고 있죠. 손자. 손자 중에 박특인데 저 박특은 뭐였을까? 저거 바뜨르죠. 바뜨르. 예. 바뜨르를 중국 애들이 발음하면 뭐라 그럽니까? 바트 그럽니다. 예. 그리고 손자는 또 한 명의 손자는 박민이라고 하는데 이 박민은 누구였을까? 부민입니다. 자, 이름을 하나씩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사로국은 야로국에서 음루, 즉 백마국이라는 소리입니다. 천손이 사는 나라. 그 지도에서도 그 위치가 그렇게 표시를 제가 해놨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이 될 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어머니는 사소부인, 파소부인 해갖고 박수, 네, 샤먼을 상징합니다. 혁거세안, 콕게세란, 아까 제가 몽골말로 호흐라고 했는데 호흐라고도 해도 되고 그거는 몽골어고 그 다음에 그 토르크어로 콕입니다. 그래서 콕게세르한이라고 불리죠. 그 다음에 아내, 알혼, 오르혼, 아리온 등등의 여러 가지 발음이 몽골에 있습니다. 그리고 손자, 박특이라는 것은 바뜨르 이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배달 민족 할 때 배달이 저거랑 관련이 있는 발음이죠. 예, 바뜨르라는 건 사람 이름으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손자는 박민인데 부민. 지금도 부민한 몽골 이름이 있습니다. 뭐 가게 식당 이름에도 부민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로 공주라고 했었는데 저 아로가 뭐냐? 야로입니다. 야로. 압록강 할 때 그 야로. 뭐예요? 백마. 백마 공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라의 왕들의 이름을 보면은 북방민족의 이름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해보면. 예. 그래서 또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알령 부인은 그 옆구리에서 이렇게 태어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거 석가모니랑 똑같지 않나요? 예. 이 전 세계에서 석가모니처럼 옆구리로부터 태어났다는 사람은 알령 부인, 석가모니, 그 다음에 카이사르,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의 율리우스 시저 있죠? 그 사람도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전설이 있죠.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그런 전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다 스키타이랑 관계가 깊습니다. 예. 그리고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전설은 처녀 자리를 지나갈 때 태어났을 겁니다. 그건 제가 다른 시간에 따로 설명할게요. 하여튼 이래서 중요한 거는 뭐다? 북방민족의 그 이름이 신라에서도 나타나는데 그 이름들이 저기 중앙아시아 투르크나 몽골 계통 이름이라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지명도 보여주면 분포가 같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배계급을 형성했던 그 사람들 중에 북방민족들이 많이 있었다는 게 여기서도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로가 처음부터 카이사르라고 불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 중앙아시아인들이 갖고 있는 탱그리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원래 유목민족이 먼저 썼습니다. 이게 보면 그 고대 그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것들이에요. 우리 한민족, 한결에, 이 결에도 까마귀라고 그랬죠. 그래서 십자가가 까마귀의 상징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도 썼고 그 까마귀를 상징한 십자가를 우리 민족이 썼던 이유는 우리가 종교적 제사장 계급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쓴다라는 설명을 예전에 했었죠. 그래서 이 십자가 모양으로 해서 저 모양의 한 각마다 의미를 이렇게 부여해서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오즈, 오크, 오구, 우슈라는 거예요. 오즈라는 거는 신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은 하늘에 있으면서 인간 세상을 내려다 보는데 인간 세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사람을 보낸다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메시아입니다. 예, 그거를 상징할 때도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의미를 표현하는데 그때 첫 번째가 뭐냐면 오즈라 그래서 인간 세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신이 지상으로 사람을 내려보내는 그거를 오즈라고 합니다. 그다음 오크는 뭐냐면 그 내려간 사람이 그냥 바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믿어요. 마치 헤라클레스처럼 반신반인. 그래서 인간 여인의 몸을 빌려서 인간으로 탄생합니다. 그걸 오크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오그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인간의 몸을 빌려 태어난 자가 성장을 해가지고 자신의 그 어떻게 보면 본성, 그 신의 그 사명 이런 걸 깨닫고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여러 활동하는 걸 오그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슈라는 건 뭐냐면 이런 모든 일이 다 끝나면 다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예수의 그 이야기와 똑같잖아요. 네, 이게 중앙아시아 탱그리 신화에 나오는 청선 강림 사상의 핵심 골자예요. 인간 세상이 어지러우면은 이 어지러운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즉 홍익인간 사상이죠. 이런 걸 하고자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와서 그 인간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나면 다시 하늘로 승천한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징기스칸 전설 얘기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몽골 사람은 징기스칸을 탱그리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합니다. 그래서 탱그리는 이렇게 우리 몽골 초원에 몽골 사람들이 어렵게 사니까 와서 자신네들을 구원해주고 다시 하늘로 승천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이야기의 배경이 바로 이런 탱그리 신화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물고기 자리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태양 지구에서 봤을 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구에서 봤을 때 동쪽에서 태양이 뜰 때 이렇게 물고기 자리랑 같이 뜨는 거 봄에입니다. 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봄에 3월 달에 저렇게 뜨면은 이걸 우리가 물고기 자리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태양이 저렇게 뜨니까 잘 안 보이니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반대를 보고 합니다. 그 물고기 자리의 반대가 어디입니까? 바로 처녀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AD 1년서부터 현재까지 지금이 물고기 자리 시대야. 이제 뭐 물병 자리 시대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시대에 태어난 많은 유라시아의 건국의 영웅들은 다 처녀 수태라는 전설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천문학적 현상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옆구리에서 태어나는 것도 진짜 옆구리에서 태어난 거 아니라 그랬죠? 이거 다 천문학에 대한 비유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고주몽도 그랬고 야유라보기, 누르하치, 뭐 징기스칸 등등 많은 영웅들이 다 그 과부의 자식 혹은 처녀 수태라는 전설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천문학적 현상에 빗대어서 자기를 구원해주는 영웅, 즉 천손이 이렇게 태어난다는 스토리텔링이 바로 천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4일 봄이죠. 봄에 이렇게 동쪽에서 물고기 자리와 뜨는 모습입니다. 저거를 바로 우리가 물고기 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보면 봄에 태양이 양자리랑 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점성술이요 2000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이 동쪽에 3월 24일 그러니까 춘분이죠. 저때 저기 파이시스 즉 물고기 자리가 아니라 2000년 전에는 아이리스 양자리랑 같이 떴었어요. 근데 72년에 1도씩 서서히 바뀌거든요. 태양 별자리가 이렇게 태양이 이동을 하거든요. 이동을 해서 이제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은 저렇게 물고기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이제 저게 또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2000년이 또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저게 물병 자리랑 같이 뜨게 될 거예요. 3월 달에. 이런 걸 우리가 뭐 물병 자리 시대, 물고기 자리 시대라 이런 말을 한 이유가 그 정의가 뭐냐면 춘분을 새해로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걸 바로 나우루즈라 그래요. 이 나우루즈의 천문학적 달력 관점에서는 춘분이 새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새 시대의 도래를 얘기할 때는 춘분에 즉 3월 24일에 태양이 황도 12궁 중 어떤 별자리랑 뜨느냐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네, 지금은 물고기 자리 시대라서 저렇게 뜨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또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 보면 시간이 7시, 그러니까 오전 7시라고 돼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움직인댔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12시간이 지나서 오후 7시가 되면은 아이고 같은 방향에 처녀 자리가 이렇게 뜹니다.
보이시죠? 자, 보세요. 아침 7시에는 동쪽 방향에 이렇게 그 물고기 자리가 있었는데 저녁 7시가 되면은 처녀 자리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고서 아, 지금은 물고기 자리 시대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왜? 별은 밤에 보니까. 반대편 별자리를 보고 아는 거예요. 야, 근데 저걸 어떻게 찾아내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하지만 어쨌든 과거의 천문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저는 알아서 그냥 이게 만복하는 건데 솔직히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솔직히 저도 궁금해요. 근데 어쨌든 고대인들은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지금은 물고기 자리 시대라고 했습니다. 춘분 때 태양이 동쪽에서 물고기 자리랑 함께 뜨니까. 그런데 그 반대편 별자리를 보고 한다 그랬죠? 그게 처녀 자리다. 따라서 지금 태어나는 모든 영들은 처녀 수태를 갖는다. 다빈치 코드에 보면은 성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나중에 따로 시리즈로 하려고 하는데 그 성배의 비밀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그 여자의 자궁이에요. 여기 보이는. 이게 자궁인데 성배가 어디 있느냐? 보이십니까? 이겁니다. 성배. 보이세요? 이게 성배예요. 성배는 마리아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그 마리아가 왜 성배냐? 바로 천손, 바로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시키는 신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러한 사상도 사실은 중앙아시아 탱그리 사상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옛날 때는 신녀들이 왕하고 그 섹스를 해가지고 그 후손들을 즉 왕자를 인생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대 샤먼 시대 때에는. 네. 그래서 일설에는 매춘의 시작이 샤먼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왜냐면 옛날 때 신녀가 신탁을 할 때, 그래서 제가 옛날 때 뭐 굿하고 할 때 뭐 섹스하는 게 있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걸 했던 게 그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여성 중심의 종교에서 남성 중심의 종교로 바뀌면서 이러한 그 샤먼들이 다 음녀, 탕녀 이런 식으로 매도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탕녀 누구 이렇게 나오죠. 그 탕녀 아니에요. 여자 샤먼입니다. 예. 막달라 마리아도 자꾸 창녀라고 묘사된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그 여자 샤먼이라서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12제자보다 훨씬 뛰어나갔다고 그러죠. 공부할 때. 왜? 샤먼이 뭐 하는데? 공부한 여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한 여자가 최소한 어부 베드로보다 훨씬 뛰어났겠지.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걸 보면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랑 해서 애를 낳은 것도 고대 샤먼의 천손 그것들을 잉태시키는 의식하고 일맥상통한 게 있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어머니 성모 마리아도 그렇지만은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또 제가 또 시리즈를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카이사르 게세르 신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